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일순환 때 이제 행정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다면, 이제 이순환 때부터는 이제 골격을 쌓아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냥 조금 기존에 이제 조금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들으셔도 되죠. 대신에 이제 놀면 안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그 요약집인데, 요약집으로 여기 이제 제일 좋은 요약집은 본인이 기본서를 보면서 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하실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제 대신 여기 견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2025년 거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 전임 대통령께서 계실 때 법이 거의 안 바뀌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국회에서 법률안 의결에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했던 것들. 그래서 크게 법이 바뀐 건 없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새롭게 이제 법 바뀌는 부분에는 이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어차피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커버를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다. 그런데 법이 2월 2일부터 발효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만들어 놨어도. 그러니까 그 시행되는 날짜를 기점으로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여기서는 8회로 진행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순환 때 저 뒷부분 소송 파트, 구제 파트를 하고 강론 파트를 조금 이제 홀드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비중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비중 있어봐야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깊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편 통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메모도 하시고, 이제 사실 기본서 사항을 메모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삼순환 때, 그죠? 문제 풀이할 때,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사장이 가기 전에 쭉 정리해서 넘겨보는 거는 보다 요겁니다, 요거. 기본서를 막 스피드하게 넘길 수는 없잖아요. 기본서는 이제 참고서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약집 5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은 권력 분립이 있고 나서 생긴 거라고 그랬죠. 비교 개념은 입법과 사법. 행정의 보는 시각은 겉으로 보느냐 실질로 보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정부조직법을 말하죠. 정부는 행정부고, 그래서 대통령은 무슨 일하고 국무총리는 무슨 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게 행정부구나 행정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령 같은 거를 발령하는 경우도 있더라 없더라. 그거는 실질에 의해서는 입법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식과 실질을 구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그때 설명했지만 용어가 행정, 입법 이러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는 건 뭐라 그래요? 입법 이런단 말이에요. 요거는 법률을 제정하는. 요건 뭐예요? 입법인데, 요게 이제 실질적인 의미죠. 규범을 정립하는 거. 일반적인 추상적인. 근데 어디서 한다? 행정부에서 한다. 요거는 형식적인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처음에 요거는 형식적인, 교수님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짬뽕이에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니, 요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규범을 정립하는 기능이고, 그거를 국회에서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실질하고 형식 일치하니까. 근데 여기가 대통령령이다, 총리령이다 그러면 만든 주체가 행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부라고 하는 껍데기에서 규범이라는 실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에 의한 행정을 이제 포르슈토프라는 사람이 개념징표설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뭐 구체화하고 구체적 조치, 그다음에 광범위한 활동에 저에게 재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재량. 사실은 재량이 더 넓은 건 어디예요? 입법입니다. 입법 재량은 진짜 넓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행정은 뭐 법원에서는 판결 하나고 국회에서는 이제 입법 하나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뭐 행정 행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공법상 기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2번이죠. 2번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요거 하나는 체크를 해두시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입법하고 겹치는데 그래서 보완으로 나온 게 4번에 입법하고 다르게 일반적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다. 이렇게 4번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행정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관련해서 이 입법에 관해서 이제 행정은 이제 공무원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 책임 만지려고 복지부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지문에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이거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소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소극적인 데가 어디예요? 6페이지 가서 보시면 사법이죠. 사법. 사법은 항상 누가 재판해 달라고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소극적, 수동적으로 지금 있는 법률, 법질서를 기준으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행정이라고 사법이라고 하는 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정은 어떻습니까? 저기다가 항구를 건설을 해서 또 뭐 우리가 대서양으로 나가야 돼, 대항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미래를 예측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뭐 어때요? 과거에 있었던 일어난 일을 소극적, 수동적으로 봐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지구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법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국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 보수예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입법하고 행정은 약간 진취적인 기능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미국에서도 그 자유로운 미국에서조차도 변호사들이 반팔 와이셔츠가 없어요. 저기 뭐 시골 구석에서나 뭐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들어가지 다 여름에도 다 뭐요? 긴 와이셔츠에. 그리고 자유의 메카라고 하는 영국은 얼마 전까지 가발 쓰고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저렇게 우리가 최근 뉴스 같은 거 보면 사법부는 되게 막 답답해 보이고 행정부는 되게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기능을 견제 균형하라고. 그러니까 사법은 속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왜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답답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행정부 하는 일을 쟤네들 왜 저렇게 날아다닐까 그게 아니라 그러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서로 새 며느리 시샘하면서 우리 국민인 시어머니 잘 모셔라 이렇게 돼 있는 구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 실질적인 의미의 사법 이게 6페이지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바뀌시면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여기서 안 외우셔도 계속 하다 보면은 몸에 뱄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우리가 나름 좀 행정법을 전체적으로 스키핑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맨 상단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요렇게 돼 있는 게 6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이제 전부 우리가 행정부도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죠?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법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조직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법원은 이런이라고 뭐 이 고등법원은 이런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법원 조직법이고 행정에 관해서는 행정부 조직법인데 행자를 떼버렸죠. 그래서 뭐예요? 정부 조직법. 국회는 이제 국회 조직법 하려고 보니까 국회도 조직은 있어요. 의장, 부의장 이렇게 있는데 너무 단촐하죠. 구성원들이 몇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국회법 하나 딸랑. 왜 법원 생각하더라도 부산지방법원, 뭐 대구 고등법원 막 이렇게 있는데 국회는 의사당 하나 꼴랑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의장, 부의장 이렇게 사무총장 이렇게 있으니까 국회법 안에 조직과 기능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제 도표에서 6페이지 맨 상단에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게 좌측 맨 상단의 법률 제정이죠. 법률 제정은 뭐다? 형식적인 의미의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규범을 정립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그리고 이제 사법 맨 좌측 하단으로 보면 법원의 재판 이런 것들이 형식과 실질 일치하는 게 이제 99%인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법률의 제정 옆에 보면 국회 사무총장 직원을 임명한다. 국회에도 공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5급 이상은 의장 임명을 하고 6급 이하는 사무총장 임명을 해요. 행정부에서는 5급 이상은 대통령 임명을 하고 6급 이하는 각부 장관 임명을 해요. 그래서 9급으로 들어간 공무원들은 5급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게 이게 이제 소원이어서 사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급 시험을 많이 보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했다. 6급 이하구나. 그런데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무총장이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인데 실질이 뭐더라? 규범을 정립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뭐다? 이게 뭔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의 한 행위로서 행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정해요. 그래서 벌을 줄 건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 징계를 할 건지를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이 좀 못됐다 그러면은 자격심사에서 자격이 없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의 징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행정부 공무원하고 다르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6단계가 아니라 국회의원은 제일 밑에 단계가 경고예요. 경고. 국회의장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경고하면 이게 이제 견책에 해당하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바로 위가 공개 석상에서 사과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부 공무원은 없죠. 근데 정치를 업으라는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그 의장 거기 본회의석 앞에 가가지고서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 게 쪽팔린 거죠. 그게 하나의 징계. 그 윗단계가 바로 튀는 게 30일간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행정부로 하면은 정직이에요. 정직. 그 위가 뭐다? 파면에 해당하는 제명입니다. 4가지가 있어. 제명당하면은 배지 1초. 무자격도 배지를 잃고. 근데 이런 것들 보니까 어때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형식적인 의미에 국회의사당에서 이루어지구나. 그러면은 형식적인 의미의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기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저기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형식적인 의미의 사법. 근데 내용을 봤더니 국회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게 뭔가 얘가 진짜 징계가 돼야 될 건지 아닐 건지 이걸 판단하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분쟁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사법인데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그 왼쪽에 가서 보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제정한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을 기다렸다가 행정부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 나서 사변이 나서 혹은 예를 들어서 국회가 소집이 불가능해요. 근데 일은 해야 되겠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에서 그 행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뭐라 한다? 대통령령을 발령을 해서 그걸 법률처럼 근거 삼아서 수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긴급명령입니다. 이 긴급명령이라는 게 이제 법률급의 효력을 갖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지금 이제 6공화국 헌법이라 그러는데 요 전에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5공화국 헌법, 그 전에가 박정희 대통령 3,4공화국 헌법. 그럴 때 4공화국, 5공화국 때는요. 4공화국 때 긴급조치 요 비슷한 기능을 한 게 5공화국 때 비상조치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들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효력이 있다고 봤냐면 헌법적 효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정 입법할 때 보면은 대통령이 그 옛날에 비상조치
긴급 조치할 때는 그게 헌법을 대신하는 명령이었구나 이렇게 나와요. 헌법 대위 명령. 그러니까 40하고 50하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령을 했어. 그럼 그거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국민투표로 헌법을 제정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모일 수가 있나.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6공화국 헌법 87년부터 시민혁명으로 이루어진 그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게 이제 재정 경제 분야는 조금 요건을 약화해서 하는데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명령으로 법률적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법률적 기능을 수행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소집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령을 하면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소집이 돼서 긴급 명령 폐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긴급 명령이에요. 지금 이게 긴급 명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미가 없는데 이걸 짬짬하게 지금 재밌게 물론 체계는 좀 다르지만 불문법계여서 트럼프가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나라가 빚이 많은 것을 물어보고 긴급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국회가 지금 관세 같은 거 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니까 내가 대통령령으로 뭐 한다? 관세를 한다. 그러고 무슨 뭐 달력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너 50%, 너 60%뭐 하잖아요. 그게 지금 엄밀하게 보면 헌법에 위반된 것 같다,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1심, 2심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3심에서 위헌이 나면 또 다른 긴급명령 발효할 수 있는 뭐 조항 가지고 또 하겠다는 게 트럼프 얘기죠. 어떻게 보면 거의 깡패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사성이 조금 있으니까 긴급명령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긴급명령도 뭐예요? 대통령이 발령하는 거니까 대통령은 어디 있어요? 행정부에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행정입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대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토지가 있으면은 토지의 현황,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땅의 목적은 논이고 밭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쭉 적어놓은 것을 토지대장이라 그러고, 이 토지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이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누구고, 여기가 전세권이 어떻게 설정돼 있고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돼 있고, 그것만 따로 떼서 등기부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그걸 맡겨놨어요. 그래서 등기소는 법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뭔데 토지대장하고 기능은 똑같은데 권리금 의무 관계에 집착돼 있다 그래서 법원 소속으로 이걸 떼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원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인데 형식적인 의미로는 어디서 관리를 한다? 법원 안에 있는 등기소에서 관리하니까 법원의 등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사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와서 그 중간 부분에 맨 끝에 사법 부분에 행정심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행정심판을 하는 게 행정기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인데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뭐다? 분쟁을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6페이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시험에 낼 만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가 있으니까 2차에서 혹시라도 쓸 때 혹시라도 행정입법을 뭐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뭐 이런 걸 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헷갈리지 마시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가서 통칭이.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는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가 99.9%인데 0.1%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다? 통칭이다. 그래서 통칭의 주체는 옛날에는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통칭위를 행하는 주체는 누구다?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2000년 초반까지.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에 이제 부대를 파병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전투 부대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공병하고 음으로 뺐단 말이에요. 근데 좌우지간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군대가 외국에 파병이 되거나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에서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예요. 자이툰 부대. 이름이 자이툰 부대. 그래서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안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제 올렸고 국회에다가 보냈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자이툰 부대 파병안이 의결이 돼서 파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칭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통칭이다 하다 보니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통칭의 주체가 누구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줬죠. 통칭의 주체 누구도 들어간다? 국회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교재들을 보면은 통칭을 행하는 주체는 다 뭐다? 행정 대통령이라고 안 나오고 이제 국가기관 뭐 이렇게 나오고 행정부, 국회, 뭐 대통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뭐냐? 사법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칭의로 보면은 법치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선언을 해서 적법 위법 합헌위원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1심 법원의 판결이 통칭이다가 말이 꼬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은 통칭이가 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통칭을 행하는 주체는 사법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는 될 수가 없는데 그럼 통칭의 주체는 누구냐? 사법부를 뺀 나머지 주요 국가기관이다. 특히 주로 대통령이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에서는 국회도 인정을 한 바가 있다. 여기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통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냐? 판단 주체는 누구냐? 그건 누구예요? 결국 가면 법원에서 이거는 통칭이니까 나 판단 못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고 통칭인지 아닌지를 통칭의를 행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통치행위의 주체 이러면은 사법부는 뺀 나머지 주로 대통령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온리 사법부. 온리 사법부. 아시겠죠? 요 사법.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 요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기 학생들 많이 틀려갖고 옵니다. 7급 9급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17페이지의 요약서에 개설 2번에 통칭의 주체 그러면은 행정부 국회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 표시하고 판단 주체는 뭐예요? 사법부. 그러니까 그 통칭이 주체할 때는 그 위에다가 사법부 가입표 이렇게 쓰셔야 돼요. 통칭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법치주의 외교이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 외에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내란죄 뭐 이런 것들 다 빠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통칭이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통칭이 주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전제가 그 전에 있었던 통칭의 판단의 대상에서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 비슷한 걸 하다가 이제 통칭이가 아닌 걸로 판결이 나서 그러니까 뭐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뭐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이나 헌재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이렇습니다. 8페이지에 가서 보면 통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사법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부가 이원화돼 있죠. 약간 정치 성향이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치 성향이 없는 것은 순수 대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통칭이 부정, 여러분들이 여기 세 가지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잖아요. 부정, 긍정, 그 다음에 세모인데 통칭이가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법치주의가 좋은 거지 법치주의 예외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통칭의로 봤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가운데 거. 그래서 통칭의로 긍정한 거는 계엄선포인데 이 계엄선포는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했던 것들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그 계엄선포도 그렇지만 선포를 확대한 것도 통칭의로 봐요. 그 밑에 라인.
근데 이제 거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왼쪽에 보니까 계엄 선포를 했어. 계엄 선포하고 안 하고가 통칭이지. 그때 그 계엄 선포가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안 한다는 거지. 계엄 선포를 한 지역 내에서 뭐 집집마다 가택 수색을 한다든가, 뭐 길거리에서 뭐 불신 건물을 한다든가 이런 건 다 뭐다? 그건 계엄 선포의 일환이 아니라 그 하부적인 행위들이죠. 통칭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왼쪽에 보면 통칭이 부정 첫 번째 계엄 선포에 따른 각각의 집행행위라든가 무슨 포고령 어디 일부를 뭐 출입을 금지시킨다, 뭐 어디 휴교령을 내린다,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통칭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칭행위, 그러니까 계엄 선포라는 말만 들어갔다고 막 방문하시면 안 돼. 끝까지 보셔가지고 계엄 선포 또는 비상 계엄 선포 혹은 계엄 선포의 선포 확대 행위 이러면 이제 통칭이고, 거기에 계엄 선포에 따른 각각의 집행행위라든가 포고령 이렇게 나오면 그건 통칭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40하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급으로 지금 긴급명령 비슷하게 발령한 게 긴급조치고, 전두환 대통령 때 비상조치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헌법에만 규정이 있었지 한 번도 발령한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조치는 숱하게 발령이 됐다 안 됐다? 발령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40하국 당시에 유신헌법 하에서 발령했던 것들 통칭의로 봤다가 최근 들어서는 통칭의로 보질 않습니다. 이거는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가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내면은 헷갈린 친구들은 틀리겠죠. 이제 판례가 변경된 거니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조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였다가 아닌 걸로 바뀌었으니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상계엄 선포 확대행위 그 왼쪽에 있는 게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발령한 1980년대 5월 달에 발령한 비상계엄 선포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확대라고 돼 있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권 획득을 위해서 뭐 여버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승화 참모총장 투스타가 포스타를 뒤집어 엎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과정으로 봐서 이거는 통칭이가 아니라고 봤어요. 통칭이가 아니니까 그때 관련자들 처벌하는 법률, 5.18 관련자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 아니고 따라서 너는 처벌받는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진짜 나라를 어떤 위기에서, 제가 이제 계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엄이 원래 국내 치안은 대국민적인 그런 국민 중에서도 이제 나쁜 놈들 매매하는 거니까 무기가 쓸수록 좋다, 약할수록 좋다, 약할수록 좋아서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이 관할하는 게 이게 이제 범죄 경찰이 관할하는 거고, 그래서 경찰들은 무기가 되게 약하다 그랬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우리 새끼들이니까, 우리 국민들이니까. 그래서 뭐 서부 영화에서나 볼 정도의 권총이라든가 뭐 삼단봉, 뭐 테이저건 이 정도인데, 외국에 관해서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뭐예요? 쓸수록 좋은 거죠. 그게 국방부란 말이에요. 국방부는 군인이고 치안은 경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치안을 이렇게 경찰이 맡고 있었는데 전쟁, 외국과의 전쟁 혹은 그 전쟁급이 국내에서 이게 발생한 건 사변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전쟁 사변에 준하는 긴급사태하에서는 이 경찰로 수습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끌어들인다? 예, 군인을 끌어들입니다. 이 군인을 끌어들이는 조치가 뭐다? 계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전쟁이나 사변 같은 상황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아닌데 발령했다. 그래서 너는 내란이다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발령이 됐어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발령했었던 것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은 이게 헌자가 우리 헌병할 때 헌자거든요. 국헌이라는 게 결국은 헌법할 때 헌자가 나라 국민들이 지정해내온 그 룰이에요. 그것을 문란하게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 그 자체가 5.18 특별법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지금 심사 대상이 된 거죠. 너는 처벌받아야 돼.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 말이 나오면 그 자체만 딱 나오면 약속이에요. 출제자들의 약속. 이거는 통칭. 근데 그 뒤에 혹시라도 포고령이라든가 각각의 집행행위라든가 그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제목. 이거 꼭 나와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제목. 이거는 통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 대북 송금행위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김대중 대통령 사안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지. 대부분은 답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답이 왔네. 그래서 이제 그 실무자들이 북경에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둘이 만나서 단판 짓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의제만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정을 다 조율을 해놨는데 그때가 북한이 막 꽃제비니 뭐니 해가지고 되게 막 가난하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인데 그 계획이 이제 금강산도 이제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마치 우리 사업할 때 권리금조로 사업 대가 명목으로 북한이 끝 무렵에 가서 돈을 바래요. 돈을 바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주면 이제 억울해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돈을 주려면 어디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행정부는? 국회에서 곳간 딱 잡고 있잖아요. 예산, 결산, 그 다음에 법률 이게 있으니까 국회에 이제 허락을 딱 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겠죠. 한나라당에서 뭐 거지 같은 놈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억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다가 쏙 들어갈 것 같으니까 쉬쉬하면서 요거를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된 거로는 4,800만 달러인가를 조달을 하는데 그거를 금강산을 주도할 그 현대 상선에서 이제 조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달을 해서 북경에서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실제로 다 나름 성공적으로 끝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알게 되죠. 한나라당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체 총책이었던 박지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제 물고 들어간 거예요. 뭐로 물고 들어갔냐면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요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 우리나라 영토 밖으로 나가면은 재경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혹시라도 북한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통일부 장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다 거쳐서 했겠습니까? 그냥 휴시하면서 했겠어요? 사실 뭐 거쳐도 상관은 없지. 왜냐면 어차피 그때 북경에서 상담의 주체도 통일부 장관이었고 재경부 장관도 뭐 휘하였는데 하여간 좌우지간 그 절차를 거치질 않아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섰는데 제가 1심 법원에 섰어요. 1심 법원에 형사법정에 섰는데 제가 박지원인데 내가 돈 다 그렇게 한 거 맞다. 근데 이거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한 뭐다? 통칭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 가타부탈 심사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2심, 3심까지 가서 이제 내가 했던 범죄 행위를 돈을 줬다 안 줬다가 쟁점이 된 게 아니라 통칭이냐 아니냐만 쟁점이 돼서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절충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뭐다? 통칭이다. 근데 그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북측에 돈을 송금한 거는 통칭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견해는 아니 남북 정상회담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 좋은 거긴 한데 이게 꼭 돈 써야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 3년 징역형인가 뭐 받고 제가 알기로는 실형 살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통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이렇게 나오면은 그 통칭이 맞습니다. 이래야 되고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그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북측에 돈을 보낸 행위라든가 대북 송금행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비상계엄 선포 나왔을 때 이거 통칭이야 그러지 말고 뒤에 뭐가 따라 나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집행행위라든가 포고령이라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게 나오면 아닌 거고, 그 남북 정상회담 개최 뒤에 혹시라도 대북 송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두 개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이제 여담이지만 그때 수사망이 계속 접혀오니까 이때 현대상선 회장님이 투신 자살을 하죠. 그리고 지금 아내분이 사업을 수행을 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이거 통칭이 아니에요. 위헌 판결 받았습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아서 수도 못 옮겨가는 걸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차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신행정 수도가 옮겨가는 건 위헌인데, 신행정 수도가 정도의 사안이면은 하다못해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국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어떤 시민들이라든가 경기도 서울 시민이라든가 충청권 정도의 도민들의 이 투표는 주민투표 같은 건 있었어야 된다, 없었어야 된다, 이 절차를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절차 문제 삼는 거는, 야, 그거는 헌법에 보니까 대통령이 진짜 중요한 거는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미국하고 이런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혼자 저랑 국회랑 결정하기가 너무 좀 스케일이 커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 외교, 통일 이런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우리 헌법재판소나 주요 법학자들은 재량으로 보고, 이때 그 재량 행사를 통칭의로 헌재가 본 거예요. 대신에 통칭의로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그 자체 그러면 통칭이 아니에요. 위헌 판결 받아서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 계엄을 선포할까 말까처럼 이거는 통칭의로 맞다라고 했어요. 요거 그래서 신행정 수도가 나오더라도 이전 문제 그 자체에서 그치면 통칭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대통령 의사결정이 나오면은 통칭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고 그래서 사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은 뭐냐면, 일반이 뭐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데 6월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새 술에 새 부대에 담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생활형 사범에 대해서는 싹 다 뭐한다? 사면.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벌금형 선고받았거나 징역형이 있었던 다 풀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종류를 정해서 싹 풀어주는 게 일반 사면이고, 딱 한 사람 꼭 집어가지고서 너 봐줄게, 이게 뭐예요? 그게 특별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 뭐 제일제당의 뭐 이정 뭐죠? 이재원 회장이든가, 혹은 뭐 누구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꼭 집어서 풀어주는 걸 뭐라 그런다? 특별 사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통령 집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 사면인데, 이 특별 사면에 아니 왜 똑같이 했는데 최태원이는 풀어주고 나는 안 풀어줘? 이거 평등원칙 위반 아니야?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통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와 국회 일학급 파병 결정, 이거 꼭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는 요거는 지금 83년 판례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거는 그냥 통칭이가 아닐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당시 통칭의로 판결이 났고 대법원이 받고, 그 후로 제가 그랬죠. 대법원은 소극적이어서 누가 갖고 와야 그걸 재판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잘못된 그 판결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후로 누가 갖고 오질 않아. 그래서 이건 계속 지금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엔 잘 안 내요, 교수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되시죠. 비상계엄 선포 또는 확대행위, 그 다음에 비교되는 개념 보다 집행행위, 포고령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비상계엄보다도 훨씬 무서운 조치가 있었는데 사공화국 당시에 긴급조치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판례가 변경돼서 통칭의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통칭인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막 김정일이 껴안고 건강 걱정하고 하면 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찬양, 고무죄, 잠입, 탈출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이랑 만날 때 여기 뭐 가다가 나는 언제 저기 넘어가 봅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어렵습니까? 뭐 가보십시오 하고 왔다고 도로 가잖아요. 다 가는데 갑자기 재인이 형이 여기서는 못 넘어가. 뭐야? 법을 준수할 대통령으로서 나는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분위기 쌓여져 버리잖아. 그런 거를 비해서 실제 넘어갔다 오잖아요. 그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통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국가의 존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 또 전체적인 세계 열강에 있어서의 우리 외교적인 어떤 지위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눈 감아준다 안 감아준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건데 통칭이는 그 자체로서 법치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는 게 좋다, 좁게 해석하는 게 좋다? 좁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게 나옵니다. 통칭이를 긍정하는데 원래 통칭이는 통칭이로 인정이 되면 사법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면 심사하겠다 안 하겠다? 요게 이제 절충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요걸 이제 가운데 있는 계엄선포 확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런 것들을 절대적 통칭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상대적 통칭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법원이나 헌재에서는 설명을 안 하지만 근데 그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아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 이게 통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병대를 사군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안 자체가 어때요? 좀 짜잔하죠. 이런 건 뭐다? 그거는 통칭이 아니야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수도가 옮겨가는 정도의 문제. 자 그러면은 이거 뭐다? 사안이 커요 안 커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심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기서 주로 끄자면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에요. 앞에. 근데 그게 앞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이전 문제처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큰 사안 같으면은 보다 원래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통칭인데 통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안 자체가 원청 큰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 하는 건데 이번에 청와대로 돌아갈까요 말까요 그 정도면 그냥 심사 안 해도 되는 심사가 불가능한 통치로 불가될 수가 있지만 사안 자체가 막 수도라든가 막 이렇게 큰 사안이면은 통칭이다 하더라도 어떤 사안이 국민투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A 다르고 B 다르고 C가 다르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상대적 통칭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게 저 위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금융실명제에 관해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날렸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의 일환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걸 발령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포커스가 뭐냐? 긴급재정경제명령,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 의사결정, 이게 통칭인 거예요. 근데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만약에 이번에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랑 통폐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이면은 그건 그냥 통칭으로 봐서 심사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뭘 하기 위한 거? 금융실명제에 관한 거면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뭔데? 통칭인데. 그럼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거. 그거는 절대적 통칭일 때 그러고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통칭인데 보니까 사안 자체가 크다 안 크다? 금융실명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통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른쪽에 통칭이로 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통칭이의 가운데 있는 거는 오리지널 통칭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통칭이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하나는 금융실명제였고 하나는 수도가 옮겨가는 거여서 다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통칭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통칭의 한계는 이제
법원에서 심사를 못하는 건데 그러면은 통칭이가 그 어떤 무소불위의 힘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지켜야 될 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거지 뭐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법률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국민의 뜻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그냥 너 우리나라 가질래? 어때요? 이건 뭐 어차피 폐쇄 경제하고 개방 경제가 있으면 폐쇄 경제와 개방 경제를 가지면 겉으로는 지가 먹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뒤지는 거예요? 살무사처럼 뱃속에 들어가서 고도의 전략적으로 야 정은아 너 나만 접수해라. 그러면 진짜 대가는 없어. 그냥 너 가자. 네가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를 해서 한번 운영해봐. 고도의 전략으로 북통일을 위해서 겉은 빽 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먹는 꼴이 될 거니까. 자 그런 김정은이 만나서 그런 결판이 가능하냐? 통칭으로 안 된다. 우리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남북 통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흡수 통일은 안 돼요. 뭐라 그래요? 빨간색으로 통일한다 그래서 적화 통일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항이 사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드는 조항인데 평화적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응? 이승만 대통령 때처럼 어떻게 해야 돼? 북진 통일을 해야 되는 건데 뭐로 통일하라고? 평화롭게 통일하래. 2층 집이 있는데 우리 집 2층 집이 있는데 어떤 불안당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2층을 점거하고 우리 가족들을 막 인질로 잡고 있는데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가서 뺏어오든지 안 된대. 평화롭게 해야 돼. 두 번째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제 선배님처럼 뭐라 그래? 안 봐. 안 된대. 통일을 의무래. 대통령이 의무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불안당 같은 놈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평화롭게 해서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된대. 여러분들 군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정말 옆에 있어도 막 징그러운 그 고참하고 같이 한방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한 가족을 이루라는 뜻이. 그러니까 어렵죠. 자, 머릿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이렇게 하는 건데 비상계엄 선포다. 그러면은 선포 확대, 통칭, 비교 개념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각각의 집행행위, 포고령,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긴급조치는 였다가 아닌 것으로. 그 다음에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국가긴급권이 아니지. 이런 걸 국가긴급권이라 그래요. 근데 예외적인 상황에 국가긴급권이긴 해서 통칭으로 보는데 얘는 그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통칭이니까 안 돼야 되는데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통칭인데 금융실명제에 관한 거에서 심사를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리면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나눠서 남북 정상회담은 뭐로 보고 통칭이지만 대북 송구맹위는 통칭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유투 부대, 이라크의 자유투 부대 파병 결정은 대통령 이외에 국회도 통칭의 주체로 봤다는 거. 판단 주체는 사법부지만 그리고 특별 사면이라든가 뭐 이제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 이런 것들 이제 쭉정이처럼 남아 있는 건데 이건 언젠가는 통칭에서 빠질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도를 건설해서 이전하는 거 서울에서 지금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 받아서 헌재가 위헌 결정해서 위헌 결정했다는 얘기는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한 거니까 통칭이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포커스가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이 아니라 대통령이 진짜 주요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국민투표에 붙일까 말까 이게 통칭인데 이게 그 물어보는 사안이 뭔지에 따라서 통칭이면 원래 사후심사가 안 돼야 되는데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근데 이게 대상이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에 관한 정도의 내용이더라. 아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심사 가능해 이렇게 본 거라고. 그러면 이제 통칭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해서 심사 대상으로 본 게 2개 정도가 있다. 뭐가 있다?
예, 시행령수도 건설 이전에 관련된 사안,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에 관한 사안, 그리고 이제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 개성공단을 바로 문 닫아 버렸잖아요. 이것도 얼핏 보면 통칭이처럼 보이는데 요 유형으로 봤어요. 통칭은 맞지만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공단 그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주더라 안 주더라? 주더라 이렇게 있어서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칭의 한계는 헌법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헌법에 우리가 주체가 돼서 평화롭게 통일하라 그러는데 정은이한테 줘버리고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법적 책임과 법률상의 법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헌법으로부터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책임, 여론 책임, 혹시라도 자기가 통칭의를 하는 바람에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자기가 속한 당이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이런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오늘 조금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19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